역사에서 만나는 경제 이야기 쩐설의 김선생 시간입니다. 역사 커뮤니케이터죠. 재원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입니다. 예, 지난 시간부터 우리 신도시 개발의 역사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 국가가 국민들에게 결례 정말 많이 했구나 해서 좀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맥락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지도 이해가 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 요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일산과 분당은 일기 신도시를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만 지금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두 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요것도 한번 살짝 지난 시간 못 들은 분들 계시니까 정리해 주시면서 다른 신도시도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당시에 일기 신도시들로 이제 규정됐던 지정됐었던 곳들이 보면은 일단 그 서울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이제 그린벨트가 있으면 그린벨트랑 가장 가까운 경기도 중에 이제 5곳을 꼽아가지고 일기 신도시로 만들었는데요. 이제 일산이랑 이제 분당 비교를 해줘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조금 제가 눈치가 좀 보이는 게 그 해당 지역 사시는 분 그렇죠. 그렇긴 하죠. 일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사실 그것도 사실 정부가 책임져 줘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천하제일 일산, 천당 아래 분당,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출발은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분당 지역이 훨씬 더 집가 상승률이라는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강남 접근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강남의 일자리들이 청장년층의 일자리들이 압도적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신도시들이 집값 상승률을 비롯해 가지고 살기도 편한 곳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당이 이제 그 역할을 해줬었던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5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들은 잘 언급조차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일산은 이제 신도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자족성입니다. 근데 이제 자족성이라는 면에서 일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자족성은 조금 가져갈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방송국들이나 이런 데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족성이라는 면에서 분당 못지않은 자족성을 갖고 있지만 그 강남 접근성이라는 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분당에 비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평가가 이제 절하되는 면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천 상동이라든지 아니면 평촌이라는 곳 이런 곳들은 언급조차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시면 생긴 건 거의 똑같아요. 신도시 비슷비슷하죠. 일산 같은 경우나 분당이나 평촌 상동이 공이 갖고 있는 게 일단 마트, 대형 마트들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큼직한 호수공원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가운데 맞아요. 가운데 호수공원 하나씩 갖고 있고요. 두 번째 이건 굉장히 세 번째로 중요한 건데 큰 병원들이 하나씩 무조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분당에 너무나도 빨려 들어가면서 나머지 신도시들은 사실 평가 절하되거나 아니면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습니다. 나름대로 일기 신도시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서울로 사람들이 계속 밀려드니 이 신도시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진행된 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 일기 신도시를 만들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름. 일단 이제 전체적인 그 도시 계획이다. 국가가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그 계획에 그 상급 단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윗 단에는 당연히 이제 국토개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하위 단위로 수도권 개발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이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을 텐데. 전체 국토개발 계획적인 면에서 일기 신도시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는 개발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개발을 포기한 개발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도 문제가 되지만 수도권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기 신도시는 나름대로 좀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개발 계획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 수도권 개발 계획에
1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한다라고 하면서 난개발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분당 옆에 있는 도시들, 네. 그다음에 일산 옆에 있는 또 수많은 도시들이 네. 특별한 개발 계획이 없이 난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개발 계획 아래에서 계획이란 게 없는 무계획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정확한 수도권 개발 계획 안에서 네. 다시 한번 개발 계획을 추진해 보자라고 시작되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2기 신도시 개발 계획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2기 신도시는 어디입니까? 2기 신도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11곳이고요. 11곳이나 되나요? 네. 제일 이제 대표적인 거, 또 대표적인 건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해당 지역 분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가 네. 2기 신도시 딱 생각하면 어디 먼저 딱 전 떠오르세요? 당연히 판교 먼저 생각나죠. 이게 이제 결국은 문제점이 되는 거거든요. 판교, 동탄, 파주, 운정 여기뿐만 아닙니다. 원래는 저기 그 위례에도 있고요. 위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저기 하남에도 있고요. 하남. 네, 그 다음에 이제 김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도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냐면 아직 개발 계획이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개발 중이고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 중인데 도로조차 깔려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아직도요? 네. 이제 도로들이 만들어지는.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김포 예.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정말 많은 가구 수가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데 예. 지하철은 하나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곳들이 2기 신도시고요. 예. 앞으로도 수정돼야 될 개발 계획도 많고 지금도 도로가 깔려야 되는 곳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개발 계획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개발 계획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개발 계획이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계획을 탄탄하게 해서 가자. 왜? 1기 신도시는 계획부터요 입주까지 3년 걸렸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만들어졌잖아. 예. 그럼 이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탄탄하게 개발 계획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자라고 하다 보니 지금 벌써 10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고 개발 중인 곳들도 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요. 네. 사실 2기 신도시에서의 문제점들을 가장 큰 문제점들을 하나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점일화입니다. 점일화는 뭐예요? 그러니까 원래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1헥타르당 많은 경우에는 600명 정도가 살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고밀화 도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1기 신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층 아파트 중심입니다. 네. 특히 아파트 비율이 지금 막 한국을 보통 아파트 공화국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막상 대한민국의 아파트율을 보면 50%가 채 넘지 않습니다. 이제 갓 넘었을 거예요. 한 50% 정도거든요. 그런데 1기 신도시는 평촌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에요. 분당이랑 저 일산 같은 경우에는 88에서 91% 사이가 다 아파트예요. 압도적인 아파트 도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밀화가 되는데 2기 신도시는 그거를 극복하자라고 하면서 점일화 도시를 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헥타르당 살아가시는 사람들의 인구수가 70명이 채 안 돼요. 근데 이때는 그게 유행처럼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2기 신도시의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친환경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조금 강조하면서 낮은 도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막상 점일화가 친환경이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그 주택 숫자가 1헥타르당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어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직주가 근접해 있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탄소 배출이 더 늘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사실상 이건 친환경도 아니에요. 그렇네요. 직주 근접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를 때려짓기 위해 들어가는
건축 비용도 늘어요. 그러면 집값도 상승합니다. 그러네요. 쉽게 말해 단일 면적당 같이 사는 사람이 줄다 보니 건축비를 일부 소수의 사람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막상 여기 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쫙 펼쳐져 있는 공원들이 있고 빽빽한 어떤 그런 도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답답함이 답답한 없어. 도시의 느낌도 아니고 예.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죠. 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직주 근접이 필요 없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게 되고, 막상 그 근처에 있는 공단이나 그 근처에 있는 그런 어떤 그 일하는 곳을 일하는 곳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살지도 못하고, 예.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가장 압축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기 신도시의 대표적인 곳이 판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1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 나름대로, 2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꽤 있었는데 네. 그런데 어찌 보면 뭐 허허벌판이나 아니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뭐랄까요, 선망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 네. 갑자기 도시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네. 선뜻 글로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초기부터 누가 이런 데서 난 거기 가서 살래 하고 1기 신도시부터 또 2기 신도시까지 네. 누가 찾아와서 산 겁니까? 이게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을 이제 통계를 내보면 그 답이 좀 명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2000년대 이전까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 그 신혼부부들이 제일 많이 살기 시작은 합니다. 네. 신혼부부들이 거기에서 집을 사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제 키워나가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들이 조금씩 200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변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또 씁쓸하게도 강남가의 접근성 문제, 거기에서 또 수반되는 집 가격 문제들이랑 또 동반돼 가지고 이 통계들이 변화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급격히 변화하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하면 분당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이미 집 가격이 네. 청장년층,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년층이라고 하는 거 이제 결혼을 하고 예.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사람들, 네. 그 정도 나이대들은 분당에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집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전체적인 1기 신도시들 중에 분당은요 압도적으로 노년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예. 이미 초반에 거기 들어가 계시거나 네. 아니면 강남 살다가 네. 이제 강남에서 벗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신도시 생활을 할까 하는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곳이 분당이 되는 거고요. 예. 아직까지도 집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일산이나 평촌이나 지금 그 중동 상동, 네. 부천 중동 상동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청장년층, 그 중에서도 이제 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곳들, 예. 이제 그 공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적으로 거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들어가셔갖고 나이 드셨던 분들, 거기에 추가로 지금 막 장년층으로 접어들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분들의 인구 숫자가 예. 나머지 신도시들에는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보면은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를 딱 보면 대충의 집값도 가름이 될 수 있고, 네. 어찌 보면 참 씁쓸한 얘기긴 한데. 이 또 씁쓸한 것 중에 하나가 분당 지역이 예. 대졸자 이상의 학력 분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제 그거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부를 좀 얻기도 더 쉬운 구조가 이제 한국 사회 구조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강남과의 접근성이랑 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서 분당이라고 하는 1기 신도시의 인구 특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학력, 그다음에 이제 나이대,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재원쌤 오늘 방송 이후 수도권 함부로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 있는 것들을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려야 하는 건데. 맞아요. 이게 좀 말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 분들이랑의 또 갈등도 굉장히 좀 심해요. 왜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부천이든 예. 평촌이든 일산이든 그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장년층들은 예. 직장이 예. 거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족성이라고 하는 게 좀 실패했기 때문에 예. 실패라고 단정하기 좀 어렵지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직장은 서울입니다. 그중에서도 강남이에요. 예. 그런데 그 강남에 출퇴근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서울이랑 갈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버스 전용차로예요. 왜냐하면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올림픽대로 네. 아니면 강변북로, 내부순환, 북부순환, 남부순환 이런 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장년층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니 버스 전용차로 해달라. 하나 양보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 서울입니다. 그렇겠죠. 그럼 서울 주민들 입장에서 경기도민을 위해 하나의 차선을 버스 뺀다. 전용차로로 뺀다? 서울 주민들이 이제 그거를 용납할 것이냐? 항상 이걸로 좀 말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멀리 살고 있는 일기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서울 주민들과도 갈등하게 되고 거기에서 늘 배제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약간 피해를 입는다라는 생각들도 계속적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이런 신도시에 어느 연령대 어떤 분들이 사는지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그 지역에 사는 방식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구매해서 매매해서 거기 거주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지금 전월세가 많은 건지 그것도 네. 좀 설명해 주세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특별하게 돋보이지는 않아요. 예. 이제 초기에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여기는 다른 동네에 비해서 전세 비율이 낮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거기 이제 분양이 해준 들어가고 거니까. 처음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냥 분양받아서 집 주인으로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깨지고 있는 거는 전세보다는 월세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들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년층들이 계속적으로 거기는 이제 주로 사는 도시로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년층들이 주로 집을 구매를 한다거나 요즘 이제 전세 비율도 조금 낮아지고 예.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주로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월세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전국 평균이 같이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번 중간에 한번 우리 결론 한번 내보죠. 네. 1기하고 2기 신도시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각각의 뭐 나름대로 왜 추진하게 됐는지 취지도 말씀 주셨고 네. 그 과정에서 어떤 한계점들도 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나마 1기, 2기 중에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를 꼽으라면 판교입니까? 이것도 함부로 얘기하면 경제가 원래 불편한 진실과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성공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정부가 원했었던 것, 정부가 애초에 이 신도시를 만들 때 원했었던 것에 가장 성공적으로 부합하는 신도시를 이야기해라라고 하면 판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1기 신도시에서 보여줬었던 자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해서 2기 신도시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그 가운데서 그 자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성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예. 신도시를 꼽으라고 하면 예. 당연히 압도적으로 판교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IT 관련된 업종들이 많죠. 주로 이제 거기에 들어가 예. 있고 거기에 살고 있는 고연봉의 직장인들이 거의 유일하게 그 집 가격을 좀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교에 살아가게 됐었던 네. 거라서 가장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의 케이스를 얘기해라 그러면은 판교인 건데 예. 넓은 맥락에서 봤을 때 그 판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 강남과 가깝고요. 예. IT 회사들이라 그래가지고 강남에 있는 회사들과
그 영업망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다음에 거기 봐. IT 딱 성공했잖아. 판교 사례로 다른 데도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라고 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건 2기 신도시를 만들면서 국가가 원래 뭐 UCT, 예. 그다음에 뭐 파주에 무슨 뭐 어떤 무슨 시티, 네. 또 김포 한강에 무슨 뭐 땡땡 시티 뭐 이러면서 막 만들었거든요. 옛날 생각나네요. UCT는 유비쿼터스 맞습니다. 시티 맞죠? 유비쿼터스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만들고 그다음에 뭐 어디에는 뭐 BT 사업 운영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막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입주를 안 해요. 예. 회사들이 입주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족성을 채울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 거기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출퇴근을 또 서울로 할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판교는 그럼 입주에 성공했냐? 강남이랑 가깝기 때문이었습니다. 강남 그 분당에 있었던 네. 수많은 이미 입주해 있었던 IT 기업들과의 연계성이 훨씬 더 유리했었던 판교에 IT 기업이 입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네. 거기에 맞춰가지고 거기 살게 되는 사람들도 특징들이 만들어졌었던 거기 때문에 네. 니네 판교 사례 보면서 이렇게 만들었어야지라고 하는 건 대단히 결과론적인 해석이다. 네. 다른 지역들이 왜 입주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교통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연계돼 가지고 유기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조금 더 불편하지만 네. 앞으로 미래를 전망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 들어본 내용을 쭉 종합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돈과 인력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기회, 이게 상당 부분 강남 3구 근처에 많이 몰려 있는 건 참 불편하지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 근접성이 가장 높았던 분당, 판교는 집값도 높았고 네. 또 그 동네는 그나마 자족 기능을 실현해 주려는 의도에 부합하는 민간 부분의 부흥도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는 그래도 성공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국가에서 지금도 진행 중인 2기 신도시, 또 3기 신도시, 4기 신도시도 뭐 얘기 나오니까요. 이들 중에서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서울의 동남권 근처에 있는, 맞습니다. 이것도 지명 저도 말씀드리면 송구하지만 뭐 위례나 과천이나 뭐 그 근처에 있는 지역만 좀 더 호재가 많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 내도 될까요? 제가 갑자기 왜 뒤로 빠지세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경향성으로 역사가 흘러왔었던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부정되기가 힘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 도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건 그 윗단위로 올라갈수록 전체 국토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거시적인 시도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했었던 1기, 2기, 3기 신도시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계획적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1, 2, 3기 모두 무계획적이었다라고 보시는 그 도시 개발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어떻게 그게 무계획적이야?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 가면서 했는데 왜 어떻게 그걸 무계획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전체 국토개발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이고 국토 전체적인 개발을 할 것인가에는 신경 쓰지 않은 개발인 건 명확합니다. 국토 다른 지역들 개발되는 거 뭐 적어도 부산, 전라도, 광주, 뭐 대구, 강원도 이런 거 지금 신경 쓴 개발 계획이었냐?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포기하고 가는 걸 쿨하게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우리 그거 다 쿨하게 포기합시다. 서울로 몰리는 거 지금 이건 방향이 이럴 수밖에 없어. 쿨하게 포기하고 여기에만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갑시다. 이렇게 할 거냐? 그런 만약에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쿨하게 오케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광역으로 메트로폴리탄 서울 예. 넓게 수도권을 한 충청권까지 연결합시다. 이렇게 갈 거면 몰라도 예. 그렇지 않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전 국토 단위에서 놓고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걸로 가자라고 한다면 3기 신도시까지는 무계획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또, 네. 또 고민하는 신도시 어떤 변천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도 또 제대로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재원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